여기서 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상상해보세요. 경찰이 나에게 다가와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말해요. 더글라스 메이든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인간 생명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습니다. 과도한 사치 없이 잘 관리된 집, 작은 교회 마을에 위치해 있어요. 분위기는 평화롭고 거의 고요해요. 오후 햇살이 거실을 부드럽게 비추고 오래된 가구들이 긴 가족 역사를 암시하고 있어요.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우리는 48세의 남자 더글라스 메이든을 봅니다. 피곤한 표정이 역력한 그는 자신의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 있어요. 벽에 걸린 시계는 그의 단조로운 삶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듯 시간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는 부엌에서 바쁜 아내 루이즈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먼 곳에 있어요. 내 이름은 더글라스 메이든입니다. 외부의 시선으로 보면 완벽해 보이는 48년의 삶을 살고 있어요. 루이즈와 결혼한 지 20년. 우리는 3명의 아름다운 아이들을 두고 있어요. 큰딸 신디는 대학에 다니고 있고 두 아들은 아직 어리고 활기차며 집안의 자랑입니다. 교대 근무를 하며 가족과 함께 3주를 보내고 그 후 몇 달간의 일을 떠나지만 항상 선물과 포옹, 웃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트럭은 우리를 긴 여행으로 이끌어주며 일상의 탈출을 돕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더글라스는 긴 출장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몇 달 만에 가족을 떠나 있던 그는 트럭을 차고에 주차하고 시동을 끄며 그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의 손은 잠시 동안 운전대 위에 머물고 그의 시선은 집의 입구에 고정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꿈처럼 보였던 것이 저에게는 감옥이었어요. 돌아올 때마다 루이즈와 나 사이에 더 큰 거리를 느꼈어요.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존재했어요. 침묵과 무관심으로 만들어진 점점 깊어지는 절벽이요. 하지만 그날 오후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그의 19세 딸 신디가 급히 집을 나와 아빠 옆에 있는 차에 타기 전 그는 반응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결심한 표정으로 문을 닫고 더글라스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빠, 엄마가 알기 전에 지금 당장 얘기해야 해요. 더글라스는 가슴에 압박감을 느낍니다. 딸의 눈에 서린 긴급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모습이 그를 떨리게 합니다. 무슨 일이야, 신디? 너 나를 겁먹게 하고 있어. 신디는 고개를 숙이고 적절한 말을 찾기 위해 애를 씁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낮고 거의 속삭임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중대한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글라스는 여전히 일상적인 집안일을 하고 있는 아내를 바라봅니다. 그녀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무언가 끔찍한 일이 다가오고 있는 듯한, 그를 삼킬 듯한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을 느낍니다. 신디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하면서 긴장이 고조됩니다. 더글라스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에게 드러난 비밀들 사이에서 갈등하며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더글라스는 차 안에 그대로 남아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의 귀에 메아리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수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앞에 있는 계기판을 응시하지만 신디의 말이 끊임없이 되풀이됩니다.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를 휘감습니다. 분격, 분노, 질풍. 그는 방금 딸이 한 말을 이해하려 애씁니다. 주변의 침묵은 무겁고 숨막히며 거의 비현실적입니다. 나는 그 비밀의 엄청난 무게에 놀랐습니다. 그녀가 혼자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다니. 나는 왜 그 친구들을, 나를 경고했어야 할 작은 단서들을 알아채지 못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나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 아내, 루이즈, 20년간 내 동반자였던 그녀, 내 아이들의 어머니가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는 일과 일상에 눈이 멀어 가장 마지막에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더글라스는 핸들을 쥔 채 손이 떨리는 것을 느낍니다. 에릭이라는 이름이 그의 마음속에서 메아리칩니다. 그는 단지 사소한 상호작용과 핫도그를 건넬 때의 그 친절한 행동 외에는 잘 알지 못했던 얼굴이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애신자, 그의 가족 성소에 침입한 침입자. 엄마는 내가 없을 때 얼마나 자주 사라지니? 더글라스는 물었습니다.
신디는 그의 옆에 여전히 앉아 있으면서 대답하기 전에 잠시 주저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빠의 가슴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의 매일이에요, 아빠. 이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어요. 나는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그냥 엄마가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시는 것이라고, 단순히 친구를 사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와 함께 그 여관에 들어가는 엄마를 본 후 모든 의심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어요. 더글라스는 눈을 잠시 감고 지금 그의 마음이 직면한 혼돈 속에서 안정의 지점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무자비하게 그를 피할 수 없는 결론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1년. 아내가 그녀의 삶의 이 부분을 숨긴 채로 보낸 1년. 내가 무의식적으로 부재하고 산만하며 내가 구축했다고 믿었던 안정성에 눈을 가리고 있었던 1년. 배신은 단순히 행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그 지속성에 내가 멀리 있을 동안 그녀가 불륜주의에 구축한 일상에 있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나가실 때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남동생들을 돌봐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공부나 친구들과의 외출 때문에 늦게 돌아올 때면 자주 우리 집에 계신 걸 봤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지긋지긋해요, 아빠. 이 일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요. 신디의 말은 더글라스에게 새로운 감정의 물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딸이 혼자서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었는지, 그녀가 짊어지지 말았어야 할 짐을 지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딸을 끌어안으며 그녀의 어린 몸에서 느껴지는 공포와 고통을 느낍니다. 걱정하지 마, 사랑아.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야. 내가 약속할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신디의 눈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절박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더글라스는 그녀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그녀가 차에서 내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기 전에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이제 그는 생각의 깊은 바닷속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나는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마음은 소용돌이쳤고 고쳐야 할 것을 복원할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선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균열이 존재했으며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글라스는 오랜 시간 동안 차 안에 머물며 이제는 낯설고 거의 위협적으로 보이는 집의 외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모든 움직임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전에는 안전하고 예측 가능했던 그의 삶이 이제는 감정과 결정의 미로로 변해 있었습니다. 더글라스는 운전을 하면서 핸들을 단단히 쥐고 있었지만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내면을 잠식하는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으려 애쓰지만 신디의 말이 끊임없이 메아리치며 이성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았을 때 그는 시장에 가는 대신 주유소에 주차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에릭의 주유소였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넘어선 일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내가 깨어날 수 없는 악몽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순간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떠났지만 내 생각은 주유소로 나를 이끌었습니다. 마치 내 손이 스스로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엔 아무런 논리도 없었고 그저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대면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필요성만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대면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더글라스는 무거운 생각 속에서 울리는 문종 소리를 들으며 주유소로 들어갑니다. 에릭은 카운터 뒤에서 웃고 있었으며 더글라스의 내면에서 요동치는 폭풍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오랜만이에요. 출장 일정이 길어졌어요. 더글라스는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낍니다. 에릭이 이렇게 무심하게 자신이 발견한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른 채 있는 모습을 보니 그는 거의 분노를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무언가 무거운 것을 집어들어 이 대화를 잔인하고 결정적으로 끝내고 싶은 상상을 하지만 스스로를 억제합니다. 큰 노력을 기울여 그는 대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릭. 잠시만요. 더글라스는 감자칩 한 봉지를 집어들며 무엇을 고르는지도 제대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그곳을 떠나고 싶어 계산대로 향하지만 에릭은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고 말을 이어갑니다. 당신 상태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네요. 좀 멍한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어요? 더글라스는 그 말을 칼날처럼 느낍니다. 각 질문은 배신의 상기이자 그의 양심에 짐을 더합니다. 그는 차갑게 거의 침을 뱉듯이 대답합니다. 응, 난 괜찮아. 이 감자칩이나 집어들고 떠날게. 운전할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서네요. 그냥 구급차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안전하게 가게요. 이 감자칩이나 빨리 계산하고 떠나게 해줘. 에릭은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하고 양손을 들며 평화를 표시합니다. 그는 더글라스가 계산을 마치도록 허락하고 그가 서둘러 나가는 모습을 뒤에서 바라봅니다. 더글라스는 돌아보지 않고 차로 걸어가며 감자칩 봉지를 옆 좌석에 던져두고 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더글라스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반겨주며 안아주었고 루이즈는 다가와 그의 뺨에 입을 맞춥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에요. 우리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부엌으로 와요. 자기야, 저녁이 준비되어 있어요. 더글라스는 이 말을 들으면서 깊은 구토감을 느낍니다. 그는 루이즈를 바라보지만 그녀에게서 보이는 것은 배신의 그림자뿐이었고 그녀가 그가 없는 동안 저지른 일의 잔해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하지만 텅 빈 시선과 감정적인 반응의 부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루이즈는 아무것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거나 그저 모르는 척하며 여전히 친절하게 행동하며 일에 대해 물어봅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나는 내면이 산산조각난 채로 평정을 유지하려고 싸우고 있었어요. 내 세상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무심한 혹은 그저 눈먼 채로 여전히 헌신적인 아내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루이즈는 더글라스에게 다가가 친밀감을 찾으려 합니다. 그는 차갑게 그녀를 거부하고 몸을 멀리합니다. 그제야 그녀는 처음으로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낍니다. 자기야, 무슨 일 있었어요? 우울해 보이네요. 안 괜찮아. 머리가 아파. 그냥 자고 싶어. 루이즈는 더글라스의 말을 받아들이며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진통제를 건네고 두 사람은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더글라스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깨어 있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는 마치 겨우 한두 시간밖에 자지 않은 것처럼 지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며 거울 속의 낯선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불타버린 듯 했고 그저 내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잿더미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생존하고 있을 뿐이었죠. 루이즈, 내 고등학교 시절의 연인, 내가 사랑과 헌신으로 축복했던 여자가 이제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이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점심 후 신디는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챕니다. 그녀는 거실에서 단둘이 있을 때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더글라스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대답합니다. 아직 모르겠어, 신디. 모든 걸 다시 생각해야 하는데 내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혼자서 결론 짓지 마세요, 아빠. 그냥 앉아서 엄마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세요. 욕하지 말고요. 엄마도 창피해할 거고 잃게 될 것을 깨달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아빠가 엄마를 용서할 수 있는지예요. 더글라스는 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해야 할 일의 무게를 느끼지만 용서하는 것은 멀게만 느껴지며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신디는 자기 나이보다 훨씬 지혜롭게 말했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의 조언을 따를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내가 느끼는 것과 해야 할 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넓었고 그 고통은 너무 깊어 내가 과연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더글라스는 도덕적, 감정적 딜레마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삶은 한때 안정적이었으나 이제는 사랑, 배신, 그리고 아직 찾아낼 수 없는 해결책 사이에서 갈등하는 전쟁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유지하려 했어요. 마치 이미 깨진 화병의 조각들을 붙이려는 것처럼요. 하지만 나는 내게 강요된 잔혹한 현실에 갇혀 단순히 루이즈와 앉아 대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한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눈을 감고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이제는 비밀에 쌓여있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었으니 말이죠. 나는 그녀의 비밀을 알아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나는 이 상황이 과감한 결정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내가 마주하기를 주저하는 깊은 절벽으로의 도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거운 마음과 의심과 절망의 안개로 가득 찬 머리로 나는 전화를 들어 내 변호사 마이클 모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프로페셔널했지만 내가 겪고 있는 감정적 지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 들렸습니다. 그는 결혼이 카드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흔히 보는 사람처럼 냉정하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그는 말했고 그녀의 비밀이 숨어있는 어두운 구석에서 진실을 끌어낼 수 있는 사설 탐정을 고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탐정을 고용한다는 생각은 내 속을 뒤집어 놓았다. 우리가 정말 이 지경까지 온 것인가? 내가 낯선 사람처럼 내 아내의 삶을 엿보고 그것이 진짜 불륜인지 아니면 단순한 가벼운 농담에 불과한지 알아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건가? 언제나 실용적인 모 씨는 만약 이혼을 결심한다면 불륜의 증거가 내 비장의 카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의 양육권, 내가 결코 원치 않았던 전쟁터에서의 씁쓸한 승리. 나는 억지로 그 계획에 동의했지만 내 안의 모든 부분이 그것에 반대하며 외쳤다. 그리고 루이즈는 어쩌면 뭔가를 눈치챘는지 그녀의 행동을 바꾸었다. 그녀는 거의 모든 시간을 집에서 아이들과 나와 함께 보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내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망상일 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나는 진실을 원한다면 그녀가 자유롭다고 믿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멀어져야 했고 공간을 줘야 했다. 나를 벗어나게 할 긴급한 업무가 필요하다는 거짓 핑계를 댔다. 나는 2달 동안 출장을 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말은 내 목구멍을 찢으며 내려갔고 물론 아쉽지만 필요하다면 다녀오세요 여보. 그녀의 말은 너무나 수능적이어서 마치 뺨을 맞은 것 같았다. 그리고 내가 언제 돌아올 거냐고 물었을 때 나를 분노하게 만든 어떤 것을 알아챘다. 감추려고 했지만 드러난 안도감, 전에 없던 가벼움, 내가 원치 않았지만 현실임을 알았던 확인. 그녀의 얼굴은 이완되어 만족해 보였고 나는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했다. 내가 떠난다는 소식은 그녀를 기운나게 한 것 같았고 그 사실은 내 안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다음 날 나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호텔을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그저 겉모습만 유지하는 불만스러운 춤을 췄다. 나는 모씨와 탐정에게 내가 도시를 떠나고 있다고 알렸다. 마이클이 이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해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물었을 때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 증거가 필요하다고만 말했다. 그리고 그들이 일주일 내에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다면 2배로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압박은 가해졌고 게임은 시작되었으며 남은 것은 마지막 일격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첫날은 아무 소식 없이 지나갔다. 무거운 침묵은 내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다. 나는 술에 취해 머릿속에서 울부짖는 목소리들을 잠재우려 했다. 다음날 밤 나는 숙취와 더불어 다가올 일이 두려워 깨어났다. 루이즈와 변호사에게서 걸려온 부재중 전화는 마치 나를 괴롭히는 유령 같았다. 나는 그 전화를 무시하고 더욱 술에 빠져들었다. 셋째 날 마침내 내가 두려워했던 소식이 담긴 전화가 왔다. 탐정은 루이즈를 뒤따랐고 거기 그녀가 있었다. 한 남자 옆에서 웃으며 둘은 택시를 타고 있었다. 사진들은 곧 도착했고 사진 한 장 한 장이 칼자국 같았다. 루이즈와 에릭, 그 주유소 직원, 마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듯 웃고 있었다. 마치 그들 주변의 세상은 흐릿한 배경에 불과한 것처럼, 마치 내가 흐릿한 존재인 것처럼. 내가 어둠 속으로 빠져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은 신디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다. 아빠, 목소리가 왜 그래요? 그녀는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거의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가 루이즈가 또 나갔다고 말했을 때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다. 하지만 나는 신디에게 했던 약속에 매달렸다.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통화를 끝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진실은 드러났고 그것은 잔인하고 파괴적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오랫동안 두려워했던 현실과의 피할 수 없는 대면이었다. 20분이 지나고 내 휴대전화에 알림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마치 배에 주먹을 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루이즈와 에릭이 한 호스텔에 들어갔다고 했다. 정보는 모호했고 사진에는 정확한 위치가 나오지 않았기에 그로 인해 내 안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나는 사냥개처럼 주소를 알아야 했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다. 탐정은 그의 냉철한 전문적인 태도로 그럴 필요가 없으며 개입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 말은 모욕처럼 들렸다. 나는 곧바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고 목소리는 위협으로 떨렸다. 그가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모든 계약이 무효라고 말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내 손에 들린 것은 독이 든 선물과도 같은 주소였다. 동시에 내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위스키는 목을 타고 내려가며 불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잔을 비우고 나니 15분 후 나는 그 호스텔의 정문에 서 있었다. 내 변호사 마이클은 거의 동시에 전화를 걸어왔다. 더글라스, 당신 미쳤어요? 왜 여기 온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절박하게 들렸다. 중요한 일이 있어 라고 말하며 나는 무례하게 전화를 끊었다. 동시에 탐정의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더글라스, 당신은 모든 것을 망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나가서 호스텔에서 기다리세요. 우리가 연락할게요. 나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단지 웃는 이모티콘만 보냈다.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내 안에 내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여자가 나를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몇 미터 앞에서 알고 있으면서 나는 호스텔 안으로 들어갔고 심장은 전쟁북처럼 울렸다. 혼란스러웠다. 어느 방으로 가야 할까? 나는 곧장 리셉션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자동으로 웃고 있는 젊은 여성 리셉셔니스트는 그녀 앞에 펼쳐진 폭풍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 형이 여기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에릭의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그에게 몇 가지를 전해줘야 하는데 그의 전화가 꺼져 있어요. 그가 있는 방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짜증나게도 단순하게 대답했다. 네, 물론이죠. 그분은 여자친구와 314호실에 계세요. 여자친구라는 단어가 쓰디쓰게 거의 역겨운 느낌으로 다가왔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라고 중얼거리며 나는 겨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마침내 314호실 문 앞에 도착해 키를 대고 들었다.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처럼 여성의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들렸다. 이미 타오르던 내 안의 분노는 통제할 수 없는 불길로 변했다.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운동할 시간만 남아 있었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1번, 2번, 3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러자 온 힘을 다해 문을 발로 차자 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부서졌다.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마치 배에 주먹을 맞은 것처럼 나의 숨을 앗아갔다. 루이즈, 나의 루이즈는 침대에 웅크리고 필사적으로 이불로 몸을 가리려 하고 있었다. 반면 에릭은 일어나 자신만만한 태도로 서 있었는데 그 자신감이 거의 우스꽝스러울 정도였다. 이봐,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울 정도로 뻔뻔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나보다 절반 정도의 크기였지만 마치 거인이라도 된 듯 말했다. 그 벌레 같은 자, 그 배신자가 나를 도발하는 모습을 보자 분노가 내 머리 끝까지 치밀었다.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충동적으로 행동했다. 부서진 문 조각 하나를 집어들고 있는 힘껏 에릭을 내려쳤다. 그 텅 빈 충격음과 함께 그가 무겁게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내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분노의 절정이었고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 것을 느꼈다. 루이즈는 침대에서 일어나 다리가 떨리고 얼굴은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채로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내 팔을 꽉 붙잡고 더글라스, 제발 그만해. 우리 이야기 좀 해? 라고 울며 애원했다. 그녀의 말은 눈물로 끊어졌고 그 눈물은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내가 두 번째로 휘두르려던 공격을 막았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생명이 달린 것처럼 필사적으로 나를 붙잡았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내 몸의 모든 근육이 긴장된 채
분노는 여전히 내 혈관 속에서 끓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루이즈의 몸이 내 몸에 닿는 그 따뜻함, 그녀의 팔의 압박감, 그리고 한때 나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바라보던 그녀의 눈 속에 담긴 절박함이 망치로 내 가슴을 내리치는 듯했다. 그녀가 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미친 듯이 나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의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라는 말이 고통스럽게 울려 퍼졌다. 내 몸은 그녀의 간청에 굴복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조각을 놓고 그것이 바닥에 툭 하고 떨어지게 한 후 그녀를 다시 안아주었다. 나는 그녀의 눈물이 내 셔츠를 적시는 것을 느꼈고 내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결혼 20년 동안의 기억들이 영화처럼 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우리의 휴가, 우리 딸이 태어났을 때 순수한 행복의 순간들이 이제는 너무나 멀고 거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우리는 마치 혼돈 속의 절망의 섬처럼 서로를 껴안은 채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좋든 나쁘든 그 연약한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갑작스럽고 고통스러운 충격이 내 등을 강타했다. 그 벌레 같은 에릭이 일어나 나를 공격할 기회를 잡았다. 그 충격으로 나는 휘청거렸지만 쓰러지지는 않았다. 루이즈가 중재하려 했지만 에릭은 그녀를 거칠게 밀쳐내어 그녀는 엉성하게 바닥에 쓰러졌다. 그것이 나의 인내심의 끝이었다. 내 안에 남아있던 최소한의 이성마저도 그 순간 완전히 증발했다. 나는 마치 야생동물처럼 그를 공격했다. 그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거울에 내던졌고 거울은 즉시 산산조각이 났다. 그 파편들은 그 순간의 혼란을 반사하고 있었다. 에릭은 저항하려 했었지만 나는 분노로 눈이 멀어 있었다. 내 주먹은 그의 몸에 반복적으로 꽂혔고 매번의 타격은 비명과 유리 깨지는 소리로 가득했다. 멀리서 절박한 목소리들과 사람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는 마지막 절망의 행동으로 유리 조각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힘을 모르고 그를 밀쳤다. 그는 옆으로 날아갔지만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혼란 속에서 에릭은 필사적으로 일어나 열린 창문 쪽으로 달려갔다. 그의 몸이 아래 아스팔트와 충돌하는 둔한 소리가 들렸고 그 순간 모든 것이 흐려졌다. 나는 이런 식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방은 비명으로 가득 찼다. 살인자! 누군가 소리쳤지만 그 말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듯 멀고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주위의 사람들은 나를 경악한 눈으로 바라보았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방금 일어난 일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없었다. 호스텔 관리 측은 분명 내가 문을 부수던 바로 그 순간에 경찰에 전화를 걸었을 것이다. 에릭이 죽음을 향해 뛰어내리는 순간 2명의 경찰이 방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그들은 악몽 같은 장면을 목격했다. 바닥에 쓰러진 한 여성, 흐느끼고 있는 모습, 바깥 인도에 쓰러진 한 남성, 그리고 나는 여전히 숨이 가쁘고 미친 듯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경찰 중 한 명이 나에게 다가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내 권리를 읽어주었다. 더글라스 메이든 씨, 당신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그 말은 내가 결코 겪게 될 줄 몰랐던 악몽의 최종 선고처럼 들렸다. 나는 혼란 속에서 호스텔에서 끌려나갔다. 내 변호사도 이미 그곳에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마치 폭풍처럼 나에게 들려왔다. 더글라스, 너는 진짜 바보야. 그 말은 공기를 자르는 듯했지만 그 순간 더 이상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죄책감, 후회, 증오가 모든 것이 뒤섞인 채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있었다. 경찰서에서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매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약 30분 후 내 변호사 마이클 모스가 도착했다. 그는 내가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이야기하는 동안 조용히 듣고 있었다. 내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의 눈은 단단하고 차가워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더글라스, 그가 걱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상황이 매우 나쁘다. 에릭이 깨어나지 않으면 너는 불법 살인 혐의를 받을 것이다. 증인의 진술에 따라 2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모든 것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와 내가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는 잠시 멈추며 적절한 말을 찾으려는 듯 했지만
현실의 가혹함은 피할 수 없었다. 알아둬라. 지금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우리는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며칠은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말했고 그의 각 단어는 이미 과중한 내 양심에 더해지는 무게였다. 더글라스, 지금 모든 것을 차백해야 한다. 단순한 사고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너를 밀친 것을 본 적어도 7명의 목격자가 있다. 너의 아내도 포함되어 있다. 그녀는 너에게 증언할 권리가 있으며 그 이상으로 한 목격자가 모든 것을 비디오에 담았고 그 영상에서는 네가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다. 게다가 호스텔도 재산 피해에 대해 너를 책임질 가능성이 크다. 요약하자면 너는 정말 많은 문제에 휘말렸고 자백하지 않으면 내가 크게 도와줄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그를 듣고 있는 동안 내가 한 일의 현실이 내가 그동안 직면하기를 피했던 방식으로 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내가 딸에게 지키지 못한 약속이었다. 이틀 후 내가 두려워하던 소식이 전해졌다. 에릭이 병원에서 생명을 잃었다. 내가 그 일의 책임이었고 그 진실에서 도망칠 방법은 없었다. 수사는 2달 동안 계속되었다. 그 기간 동안 루이스와 나는 서로 떨어져 지냈고 그 거리는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 딸 신디는 몇 번 나를 방문했지만 항상 울고 항상 루이스를 비난했다. 언제든지 내가 체포될 것 같은 두려움은 palpable했으며 숨이 막힐 것 같다. 처음부터 나에게 희망을 주지 않았던 마이클 모스는 내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계속 반복했다. 나는 진심 어린 자백을 하기를 거부하며 모든 것이 단순한 사고라고 고집했다. 하지만 이 고집은 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내가 아는 바로는 단 2명의 목격자만이 정말 사고였다고 확인했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의도적으로 행동했다고 단언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충분히 나쁜 상황에서 에릭의 아내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분노로 나에게 덤벼들었다. 그녀는 내가 그들에게 생계를 박탈하고 그들의 가족을 파괴하고 그 이상으로 나를 고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마이클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내가 재판 전에 자백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다. 그러나 고집과 자존심은 내가 내 마음속에서 알고 있는 이야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 죄책감, 분노, 상실의 무게가 날마다 나를 괴롭혔고 현실은 몇 초 더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결국 나는 신디의 간청에 굴복했다. 그녀는 내가 자백하길 간절히 부탁했다. 조사 중에 나는 압도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무게 아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로 인해 나는 비의도적 살인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는 내가 최대 10년을 넘지 않는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주었으며 조사를 협조한다면 5방의 기회도 있을 수 있었다. 3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다. 나를 상대로 한 모든 증거가 제시되었고 내 죄와 연관성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내 변호사 마이클 모스는 나를 변호하기 위해 일어섰다. 그는 몇 마디만 했고 내가 저지른 범죄는 아내의 불륜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주장했다. 아내는 나를 1년 이상 속이고 있었다. 놀랍게도 나는 차분함을 유지했다. 아마도 나는 이미 상황을 받아들였던 것일지도 모른다. 판사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8년의 징역형 가석방 가능성도 있었다. 게다가 나는 호스텔과 에릭의 아내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고통은 단지 형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이렇게 끝난 방식에 있었다. 루이스는 여러 번 나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혼을 공식화하기 위해서뿐이었다. 가장 아픈 것은 내가 평생 이 여자를 위해 싸웠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판 중 그녀는 나를 변호하기 위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에릭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그것은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최소한 나는 남자든 여자든 사람들을 내 마음에 너무 가까이 두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배웠다. 절망의 순간에 당신은 평생 후회할 행동을 저지를 수 있다. 나는 발생한 일에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남자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이 나를 그렇게 몰아넣었고 이제는 나의 자제력 부족에 대한 결과를 직면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극적으로 끝났고 배신당한 파트너가 진정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되돌아볼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 우연한 사고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주인공이 의도적으로 행동했나요? 아내가 법정에서 그를 방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딸이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말한 것은 실수였나요? 우리는 그것이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인공은 공격자와 다른 방식으로 쉽게 대처할 수 있었지만 절망 속에서 자신을 방어했으며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A는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기보다는 주인공을 자극하며 무책임하게 행동했습니다. 아내는 주인공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으며 그동안 그를 조종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한 것을 비난하는 것은 불공정할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걱정을 나누었고 다른 결말을 기대했을 뿐입니다. 가장 슬픈 것은 아버지가 딸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저희 채널에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행운을 빕니다.